네, 안녕하세요. 이휘찬입니다. 스포츠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명한 스포츠 종목들이 몇 가지 있죠. 그중에 아이스하키가 또 유명한데요. 오늘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홍보팀장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스하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먹은 불곰 63회 시작하겠습니다. 고정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러시아에 관련이 아무것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원이지만 러시아 어떻게든 끈을 연결하고 싶은 회사원 박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를 사랑하는 모험소녀 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김정민 홍보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나라 아이스하키가 뭐 비인기 종목으로 치부되고 있고 대중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평창올림픽도 얼마 남지 않았고 아이스하키를 좀 국민 여러분, 팬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스하키라는 스포츠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는 많이 생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에 빠지게 되셨는지. 제가 아이스하키협회에서 일하게 된 거는 이제 2013년부터 일하게 됐고요. 2013년에 현재 회장님이신 정모원 회장님께서 아이스하키협회 회장님 맡으시면서 홍보에 좀 전문성을 띠고 우리나라 아이스하키를 좀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협회에서 일하게 됐고요. 그 전에는 원래 이제 스포츠 기자를 했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그때도 이제 아이스하키 담당 기자를 했었고요. 아이스하키를 워낙 그 전부터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었고 2013년에 이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협회가 이렇게 좀 재정비를 하고 미력하지만 뭐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자직을 그만두고 이제 협회로 옮기게 됐고요. 아이스하키를 좋아하게 된 거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지금은 이제 TV나 뭐 신문, 뭐 라디오 이런 매체에서 아이스하키 접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그때 다닐 때만 해도 이른바 그때 전두환 대통령 집권 당시였는데 이제 3S 정책이라고 하죠. 스포츠, 스크린, 또 하나.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아이스하키를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오히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박진감 넘치고 스피드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게 살던 동네 그 주변에 원래는 이제 논인데 겨울에 그거를 얼려요. 물 뿌려가지고 스케이트장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거기 이제 대학 팀이 와서 이제 연습을 하더라고요. 거기서요? 예, 그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시설이 열악했겠죠. 실내 링크가 때 이제 목동 아이스 링크도 없던 시절이라서 그때 이제 대학 팀이 와서 연습하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아이스하키의 매력에 빠지게 됐고 그 이후로 대학 시절 그 미군 방송이라고 있죠. 지금 없어진 AFKN. 거기서 북미 4대 스포츠가 이제 NBA, MLB, NFL 그리고 NHL 이렇게 네 개가 꼽히는데 그때 이제 그 방송을 이제 보면서 또 NHL을 접하게 됐고 매니아였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기자 하기 전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인기 스포츠면 이제 야구, 네. 축구, 뭐 배구, 농구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스하키를 제가 처음 접했을 때 느낀 거는 세상에 이렇게 빠르고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뗄 수가 없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또 남성다움, 바디체크라고 좀 몸으로 부딪히고 그런 여러 가지 면이 굉장히 좀 흥미롭고 뭔가 좀 가슴을 뛰게 하고 뭐 혈관에 피가 끓는 희열감 같은 거. 주위의 친구들의 반응은 어떻나요? 그렇게 주위 친구들도 같이 봤을 것 같지는 않아요. 주위에서는 약간 좀 희한하게 봤죠. 네. 아니 근데 네. 그때만 해도 저 그 동네 살 때 어릴 때 이렇게 동네 야구나 동네 축구하고 놀지 않습니까? 네. 그 말표 구두약이라고. 말표 구두약. 네. 그 구두약 그 통 네, 그 보면 뚜껑. 빈통 네, 보면 네. 그 펑이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거를 그걸로 골목에서 그 나무까지 치고 깎아가지고 그 놀고 그랬어요 그때. 아하. 역시 솔직히 아이스하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보시면은 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아이스하키는 비싼 스포츠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캐나다나 핀란드 이런 데도 보면은 이게 비용이 드는 운동이라고 현지에서도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스웨덴, 핀란드, 뭐 캐나다, 미국 이런 데는 사회체육 시설이 잘 돼 있고 이 저변이 넓어서 아이스하키를 뭐 저렴한 비용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잘못하신 거고요. 장비가 없으면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링크라는 게 이게 인도어 링크, 네. 실내 링크가 없으면 할 수가 없고 그 링크를 하려면 대관을 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게임을 하려면은 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뭐 필요하고 그다음에 네. 뭐 장거리 이동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회 체육이나 뭐 취미로 하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뭐 엘리트 스포츠로 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 운동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유소년 하키나 사회인 하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최근에 또 유소년 하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장비를 이제 대여를 해줍니다. 유소년 하키가 갈수록 이제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아이스하키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운동이에요. 네,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운동을 아무거나 시키지 않거든요. 장점이라든가 아이들이 발육하는 거라든가 키워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어떤 일단 게 아이스하키가 뭐 굉장히 몸의 여러 가지 근육을 이제 활용을 해요. 잔 근육, 코어 근육 다 활용하고 스케이팅을 일단 해야 되고 그다음에 퍽 드리블링 하면은 이제 스틱 들고 움직여야 되죠. 팀 스포츠니까 팀워크 배양이 되고 사회성 길러지고 그다음에 아이스하키가 이 축구처럼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공간 지각력이라고 하죠. 굉장히 지금 좋은 몸에 좋은 운동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유소년 하키를 이렇게 취미로 하는 데는 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교육비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이제 비교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큰 돈이 들지는 않고 누구나 지금 유소년 하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문호가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엘리트로 나가는 데는 좀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축구나 야구처럼 큰 돈을 벌거나 프로 선수가 돼서 명예를 얻거나 아니면 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뭐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프로로 나가고 이런 데는 고민이 되는데 유소년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시키세요. 사회인 아이스하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 조기 축구나 사회인 야구처럼 그 수도권에 있는 그 링크를 밤에 이렇게 대관을 해가지고 직장인 분들이 장비 이 차에 싣고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운동하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스하키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럽에서 기원이 됐는데 이게 캐나다 사람들이 이걸 체계화시켜서 이게 다시 유럽으로 전파가 되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캐나다가 선수들의 뭐 질이나 양이나 뭐 인기나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죠. 엘리트 스포츠에서의 아이스하키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언제부터 뭐 국제아이스하키 연맹이 생기고 뭐 동계올림픽 첫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뭐 동계올림픽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스포츠고 꽃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계올림픽 우리가 생각하면은 마지막 폐회식 전에 하는 종목이 축구 결승 네. 그리고 이제 마라톤이죠. 동계올림픽에서 폐회식하기 전에 하는 게 남자 아이스하키 결승입니다. 아이스하키가 그 동계올림픽 기간 내내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뭐 하계올림픽도 그렇지만 메달 종목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동계올림픽에 우리나라 아이스하키가 그동안에 출전한 적도 없고 메달 종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동계올림픽의 꽃 하이라이트 최고 종목은 아이스하키입니다. 6명씩 나와요. 두 팀에 각 6명. 골키퍼하고 그다음에 축구로 말하면 이제 필드 플레이어겠죠. 아이스하키에서는 스케이터라고 그러는데 5명 나옵니다. 공격수 3명, 그다음에 수비수 2명, 골키퍼 1명 해가지고 이제 6명이 경기를 하게 되고요. 3피리어드로 나뉘어요. 총 60분인데 20분씩 1피리어드, 2피리어드, 3피리어드 이래가지고 3피리어드에서 이제 골 많이 넣은 팀이 당연히 승리를 하겠죠. 그리고 피리어드 사이에 휴식 시간이 있고 아이스하키는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6명이 농구나 뭐 축구나 이런 경우에 11명, 뭐 5명 나와가지고 이제 계속 뛰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스하키는 다른 종목하고 다른 게 이 6명이 계속 바뀌어요. 수시로 이제 그 선수 교체가 이루어져요. 한 경기 엔트리가 예를 들어 22명이다 하면은 2명이 골키퍼고 20명이 스케이터거든요. 그럼 20명의 스케이터가 계속 나옵니다. 네, 돌아가면서 계속 뛰어요. 그러니까 한 2, 3분씩마다 못 뛰어요. 네. 그 정도인가요? 기절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체력전이군요. 보통 선수가 한번 아이스에 나가면은 길게 뛰는 게 한 50초, 1분, 보통 한 48초, 50초를 안 넘어요. 그럼 그렇게 뛰었다가 또 다시 들어갔죠. 들어왔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이스하키 종목의 매력인 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그 스피드가 빠르고 박진감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가지고 48초, 50초 동안에 내 에너지를 다 소비를 하고 네. 벤치에 돌아와서 앉아가지고 다른 선수들이 나가서 뛰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휴식을 취하다 또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와 진짜 긴장. 박진감이 네, 그렇죠. 이 처음부터 스피드가 끝까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유지가 되는 게 이게 아이스하키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뭐 서 있거나 뭐 시간 그럴 일이 끌고 없죠. 속칭 뭐 침대 축구 이런 거 아이스하키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얼음 위로 간 거기 때문에 그 마찰력이 없어서 크게 힘이 안 들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네요. 그렇잖아요. 장비도 무겁고 이 아이스하키가 이렇게 에너지를 다 소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고 스케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헬멧 착용해야 되고 숄더 패드라고 이렇게 어깨하고 네.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 신가드라고 해서 이제 정강이 그다음에 엘보라고 해서 이 팔꿈치 부분 글러브 착용하고요. 그다음에 팬츠가 그 안에 이제 좀 보호 장구가 있는 그런 팬츠를 착용하게 됩니다. 아하, 여기 와. 피스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개인 무장백을 재보면은 한 15kg, 17kg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스케이트하고 다 포함한 다 합해서. 무장인데
이 스피드가 중요한 운동이다 보니까 이제 소재가 계속 가벼워지고. 가볍고 그런 신소재가 개발이 되면서 스틱이 한 90년대 초반까지만 이제 나무로 만들었어요. 히코리 나무라고 그걸로 만들었었는데 요새는 카본 재질로 만듭니다. 이 탄성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슈팅 강도가 세지죠. 그러면 가장 유명한 업체 브랜드라든가 또는 어디 나라에서 가장 잘 역시 만드나요? 제일 유명한 거는 뭐 캐나다 브랜드를 많이 쓰고요. CCM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바우어가 있어요. 일반 뭐 축구나 야구 장비로 생각하시면 팬 여러분들이 나이키하고 아디다스. 특정 그쵸. 브랜드를 네, 얘기하잖아요. 네, 네, 괜찮습니다. 나이키하고 네. 아디다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휴. 재밌는 게 또 CCM의 그 모기업이 아디다스고요. 아 그렇군요. 네, 바우어는 또 나이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역시 어딜 가나 연결돼. 100% 수입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장비 생산하는 업체는 없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유소년 학기든 사회인 학기든 엘리트 학기든 아이스하키를 수입. 하려고 그러면은 보호장구나 스틱이나 뭐 헬멧 모든 거를 수입 제품을 써야 됩니다. 퍽은 어떤가요? 퍽은 무게가 얼마나 되고 퍽이 이제 네. 2.54 직경 2.54cm 강화 고무로 만드는 거거든요. 아 고무로 네, 만드는군요. 고무를 이렇게 네. 압축시켜 가지고 만드는 건데 약간 좀 중량이 있어요. 음. 이게 굉장히 재질이 단단해가지고 아이스하키 보호장구를 입는 이유는 이 퍽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네, 네, 헬멧도 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스틱으로 이거를 강하게 때렸을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학부 경기 중에 그 퍽 맞아가지고 사망한 선수가 나왔어요. 아이고. 아, 장비를 착용한데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이게 그 글래스로 넘어가서 관중석으로 넘어가면은 아이고. 이게 이렇게 포물선을 어머. 그리고 날아가더라도 맞으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아이스하키는 아웃이 없는 것 같아요. 막 골대 뒤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막 예, 예. 예. 퍽이 옆에 벽면을 맞고 튀어와도 그대로 진행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초적인 이제 룰을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하나가 아이싱이고 하나가 옵사이드예요. 옵사이드 뭐 축구에도 있지 옵사이드, 않습니까? 축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격 지역으로 들어갈 때 선수가 퍽보다 이제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이 아무래도 이게 영상이 없어가지고 설명드리기는 약간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있는데 네.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보면 가운데 이렇게 빨간 라인이 하나 있고요. 양쪽으로 파란 라인이 두 개 있어요. 파란 라인을 이제 블루 라인으로 하는데 이게 우리 진영에 있다가 상대 공격 진영을 넘어갈 때 이 파란 라인을 넘어갈 때 퍽보다 선수가 먼저 넘어가면 안 돼요. 아. 네, 그럼 이게 옵사이드예요. 이제 옵사이드 나면 경기가 스탑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제 레드 라인은 아이싱이라는 반칙의 이제 기준이 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 진영에서 상대 진영을 넘어갈 때 이제 레드 라인 전에 퍽을 쳐서 그게 이제 상대 그 골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런 접촉도 없이 우리 선수나 상대 선수의 스틱에 접촉 없이 그 퍽이 상대 엔드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아이싱이 선언이 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요 퍽을 이제 수비 선수가 먼저 소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제 아이싱이 선언이 되고 그 수비 진영에서 경기가 이제 다시 재개가 돼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싱이라는 룰이 왜 만들어졌냐면 이제 축구로 따지면 뻥 축구를 방지하자는 거죠. 네. 이 수비 진영에서 뻥 쳐내면은 잡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뻥뻥 날리면은 이게 게임이 재미없어지니까 너희가 레이드 라인 넘어서기 전에 이렇게 퍽을 이렇게 날려가지고 이런 단조로운 게임을 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하시면은 의외로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슬랩샷이라고 먼 거리에서 슛을 때립니다. 아 중거리 슛이 있군요. 그렇죠. 먼 예. 거리. 장거리에서 슛을 때리면은 시속이 최대 108마일, 뭐 110마일 정도 나와요. 160, 170. 오유 엄청 예, 빠른 예. 건데요. 예, 그게 또 묘미고 또 농구에서 네. 슬램덩크 뭐 이렇게 꽂아놓지 않습니까? 네. 아이스하키에서는 이제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브레이커웨이라고 골리하고 공격 선수하고 딱 1대1로 마주했을 때를 이제 브레이커웨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러시아 선수들이 이제 이 스틱 핸들링이 아주 좋은데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대단한 아마 놈이죠.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 되게 재밌게 많이 나올 것 네. 같아요. 저는 유튜브에서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사실 퍽이 잘 안 보여요. 그런 거죠. 아이스하키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룰이나 그런 거보다는 이게 하도 빠르고 퍽이 작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청자들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신 분들도 퍽이 안 보인다. 사람들만 맞아요, 보이게. 맞아요.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데 빨리 좀 지나면 보입니다. 지난번에 경기 집중하면 보이나요? 근데 한때 또 재밌는 게 NHL에서도 한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TV 중계를 하는데 야 이 퍽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퍽 안에 센서를 넣었어요. 아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게. 그래가지고 이게 그 해성 꼬리 달리는 것처럼 형광 물질이 TV에 이렇게 보면은 쭉 잡히는 거예요. 얼마지 않아서 폐지됐습니다. 팬들이 왜요? 우리를 바보로 하냐. 그리고 팬들은 오히려 안다. 그 꼬리 때문에 경기를 보기가 더 어렵다. 집중이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이게 보여요. 근데 제가 약간 막연하고 이게 보다 보면 예, 보인다. 제가 무슨 소리를 하냐 뭐 청취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선수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위주로 해서 보시면은 보입니다.
선수들이 이게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굉장히 좀 부상을 많이 당하는데 특히 가장 많이 부상을 입는 게 최근의 흐름이 컨커션이라고 그 뇌진탕 충격이 이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뇌진탕으로 고생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퍽을 소유한 선수에게 바디체크를 할 때도 이 상황이나 뭐 부상 위험도에 따라서 굉장히 파울을 엄격하게 부여하는 것이 그럼 파울을 예를 들어서 축구는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가 있고 아이스하키는 어떤가요? 아이스하키는 이제 그 반칙을 범하게 되면 퇴장을 시킵니다. 퇴장을 시키는데 이거를 파울의 그 정도에 따라 따라서 이제 차등을 둬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게 이제 2분간 퇴장. 그러니까 6명씩 하잖아요. 골리 빼고 5명이 하다가 네. 파울을 범한다. 그러면 이제 페널티 마이너 페널티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주게 되면은 2분 동안 나가요. 2분 동안 우리가 수적 우위를 점해서 공격을 하게 되죠. 이 상황에서 이제 골이 많이 나고 그게 이제 2분, 5분, 10분 그리고 이제 완전 퇴장. 페널티의 그 위험도나 그런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퇴장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ESPN에서는 이 스포츠 난이도에 따라 순위를 매겼었는데 1위가 복싱이었고 예. 2위가 아이스하키라고 할 정도로 맞습니다. 몇 년 전에 ESPN에서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어렵냐 해가지고 이제 순위 매긴 적이 있는데 1위는 복싱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때리고 맞는 운동이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위험도도 높기 때문에 복싱 1위였고 2위가 아이스하키였는데 이제 이유가 일단 격렬하고 스피드가 빠르고 무거운 장비 착용하고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가 생각해보세요. 스케이트 타고 서 있는 것도 어려워요. 말씀하신 대로 사방이 다 뚫려 있고 게임 스톱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스틱을 들고 조그만 퍽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고개를 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동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찰나의 순간에 얼마나 천변만하는 상황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보통이 아니죠. 흔히들 생각하시기에 이게 스케이팅 뭐 스피드도 있고 숏도 있고 피겨도 있고 아이스하키도 있잖아요. 근데 흔히들 뭐 생각하시기에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숏트랙 한 선수들이 그럼 아이스하키를 잘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이스하키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피드나 숏트랙 선수들은 한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아이스하키는 이렇게 수시로 이 방향 전환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스케이팅을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러겠죠. 네. 네, 한번 전희경 선수라고 있죠. 네. 숏트랙 금메달리스트. 한때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에 합류를 했었는데 오래 하시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스케이팅이 숏트랙이나 빙상하고 아이스하키하고 이게 너무 틀려가지고 흔히들 뭐 선수 출신 분들이 말하기를 아이스하키를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실수를 최소화하는 운동이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러시아 아이스하키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요즘에 평가를 하고 있나요? 러시아 아이스하키가 과거부터 이렇게 좀 되짚어 보면은 과거 이제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무적이었습니다. 올림픽 예를 들자면은 1964년, 68년, 72년, 76년, 84년, 88년 전부 다 소비에트 연방이 우승했어요. 어휴. 완전 네. 싹쓸이네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무적을 질주했던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연방 해체 이후로는 조금 약해졌죠. 최근에도 역시 뭐 국제적으로 가장 지금 핫한 대결은 러시아 캐나다예요. 빅카드. 라이벌전. 예, 라이벌전. 음. 전통의 라이벌. 이건 정말 흥미로운 유럽 대 북미.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많이 밀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르바초프 시절에 저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하면서 네. 그 이후로 89년 이후로 러시아 구소비에트 선수들이 NHL로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NHL에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친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NHL에서 최고로 꼽히는 러시아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 선수들을 이렇게 하나로 러시아 대표팀으로 모아놨을 때 뭔가 좀 응집력, 팀플레이 뭐 이런 게 좀 약간 떨어지는 모습.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다음에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이라고 또 있어요. NHL 선수들 다 나오는. 월드 챔피언십에는 NHL 베스트 선수들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NHL 플레이오프하고 시즌이 겹치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하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진정한 그 최강 전력으로 맞붙는 대회라고 보는데 여기서 러시아가 우승한 적이 없어요. 9월에 이제 얼마 전에 끝났는데 그 월드컵 오브 하키,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아이스하키 월드컵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4강전에서 러시아가 캐나다와 안 붙었는데 뭐 스코어는 5대3이 났지만 내용적으로는 러시아의 완패였죠. 러시아의 지금 뭐 간판 선수가 알렉스 오베츠킨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NHL 최고의 골잡이에요. 역사를 통틀어서도 이 선수 따라갈 만한 선수가 과연 있을까? 득점왕 한 6번 했고 뭐 MVP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선수가 특히 올림픽에서 굉장히 부진하고 이번에도 캐나다를 상대로 최악의 부진을 보여서 그 유럽하고 캐나다 하키가 그 과거에는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유럽 선수들이 워낙 스피드와 개인기가 좋아서 캐나다는 뭔가 좀 힘 직선적인 그런 하키였고 근데 이게 약간 버무러지면서 오히려 캐나다 선수들이 캐나다, 미국 이런 북미 선수들의 경쟁력이 더 올라간 게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대부분의 러시아 선수들이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소비에트에서 뛰던 선수들이 지금은 다 이제 NHL에서 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자국 리그를 좀 약화시킨다는 모든 선수들이 부와 명예를 쫓아가지고 지금 NHL을 가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의 어떤 저변이나 좀 약화되는 게 아니냐. 그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 선수가 오고 캐나다 선수가 주니어 리그에서 같이 뛴단 말이에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누구를 더 키워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선수들이 NHL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역시 연봉 차이일 것 같아요. 연봉과 명예죠. NHL의 평균 연봉 또는 정말 많이 받는 최고의 선수의 연봉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인가요? 생각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나 NBA 같은 거에 비하면은 뭐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럼 NHL에서 지금 제일 많이 연봉 받는 선수들이 한 1,200? 1년에 120억, 130억 정도 하는 거네요. 그리고 뭐 좀 스타 플레이어들이 보통 막 600, 700, 800만 달러 이렇게 받는데 그다음에 2008년에 그 NHL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에서 KHL이라는 이제 리그를 출범시켰는데 여기서도 명문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높은 연봉을 지불을 하는데 그래도 이 흥행력이나 여러 가지 그 시장성에서 못 따라가니까. 캐나다 미국을 못 따라가니까 그만한 연봉을 주지 못하죠. 그리고 NHL에서 정상에 오른다. NHL에서 탑 플레이어가 된다. 이게 아이스하키에서는 세계 최고로 공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KHL에서 좀 뛰다가 NHL에 러브콜을 받으면 바로 넘어갑니다. KHL이라는 것 자체가 러시아에서 NHL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그렇죠. 예, 소개를 그런 측면이 해주셨는데. 있죠. 왜냐하면 2008년 그 KHL이라는 게 이제 컨티넨털 하키 리그예요. 근데 컨티넨털 하키 리그 하면 이제 원래 C가 돼야 되는데 네. CHL 하면은 캐나다 메이저 주니어 리그를 통칭해서 CHL 캐나디안 하키 리그라고 하기 차별화를 하기 때문에 위해. 그렇죠. 그래서 K를 써가지고 KHL로 했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과거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에 있던 나라들 라트비아라든지 벨라루스 네. 이런 나라들 포함시키고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팀까지 흡수해가지고 카자흐스탄 뭐 이런 팀도 예, 카자흐스탄, 중국의 베이징에도 팀이 생겼고요. 유라시아 대륙을 연합하는 그런 리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NHL의 대항마로서의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야심차게 출발은 했는데 대부분의 러시아도 그렇고 뭐 핀란드, 체코 마찬가지 선수들은 NHL을 선호하죠. 연봉도 그렇고 명예 네. 그리고 이 명예나. 게임의 레벨 NHL과 KHL이 지금 차이가 지금도 나고 있기 때문에 KHL 그러니까 러시아 선수들도 고향에서 뛰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유명한 선수 스타스 플레이어 선수들은 캐나다로 향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리아 쿠발축이라고 러시아가 낳은 대표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데 이 선수가 한 2년 전에 잔여 계약을 포기하고 그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네. 팀으로 이제 SKA 페테르부르크 돌아갔는데 연봉을 더 많이 줬다고 해요. 네, NHL 수속팀보다 더 많이 줬다고 하는데 이런 몇몇 선수들의 예가 있긴 하지만 이 선수들도 결국에는 이제 돌아오는 선수들이 많아요. 같이 일리아 쿠발축하고 같이 뛰었던 알렉산더 라들로프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이번 시즌에 몬트리올로 다시 돌아갔고요. 아무리 KHL에서 우승컵 차지하고 득점왕하고 MVP 차지한다고 해도 공인을 못 받거든요. 그렇군요. 잠깐 찾아보니까는 이 KHL 리그가 웨스트랑 이스트로 나눠지는 것 같고 네. 여기 대략 30여 개 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팀 자체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여러 나라 팀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흥행면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시장성과 흥행인데 네. NHL에서 그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에서 이제 해마다 평균 관중을 이제 집계를 합니다. 근데 NHL에서 가장 흥행이 잘 되는 팀들은 뭐 꽉꽉 차죠. 2만 명. 최하위가 한 12,000, 13,000이 되는데 KHL의 평균 관중 10,000명 넘는 팀이 없고요. 그리고 또 KHL이 재정적으로 또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리그에 출전하다가 못하는 팀들이 나와요. 아 중간에요. 네, 파산이 돼가지고 아하. 그 여러 차례 지금 나왔어요. 이게 뭐 한 시즌 건너뛰고 나온 팀도 있고 아예 그냥 접은 팀도 있고 그러니까 선수들 연봉은 뭐 예를 들어서 NHL이 뭐 300만 달러, 400만 달러라고 하면은 KHL 200만 달러, 150만 달러가 된다고 해도 그 정도 연봉을 지불할 만큼의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이 돈이 안 벌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KHL 쪽은 팀을 계속 생성을 시키나 봐요. 예, 그 KHL이 약간 정치적인 영향이 좀 개입이 돼 있어요. 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워낙 아이스하키 광이고 가즈프롬이나 이런 국영기업들, 국영기업 큰손들 다 아이스하키 구단주고 KHL을 운영하는 주체 자체가 그 정관계 러시아 이쪽에 유력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책에서 뭔가 좀 키워보려는 그런 노력들은 있죠. 그래가지고 스타 플레이어들을 놓고 이제 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간판 스타가 NHL에 건너가려고 그러면 더 연봉을 지불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항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최초 KHL을 출범시킬 때만큼의 효과와 성과는 거두고 있지 못하다.
가끔씩 TV에 보면은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아이스하키 장비를 차고 게임도 예.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 일종의 뭐 자국의 아이스하키를 좀 홍보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개인적으로 아이스하키 매니아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레전드들이 있습니다. 그 파벨 브레, 패티소프 이런 그 NHL에서도 최고로 뽑혔던 선수들을 은퇴한 선수들이죠. 그 네네. 불러 모아가지고 뭐 자선 경기인지 친선 경기인지 모르겠지만 푸틴 대통령이 직접 링크에 나서서 그런 레전드들하고 같이 플레이하고 그걸 또 TV로 중계를 하더라고요. 뭐 10골씩 넣고 그러는데 네. 10골. 소치 올림픽 때도 푸틴 선수 아니 푸틴 선수 푸틴 선수죠. 그렇죠. 경기 나왔으니까요. 10골 넣었는데 선수죠, 선수. 푸틴 대통령이 그 친결하는데 러시아가 핀란드한테 졌죠. 아. 메달권에 못 들었죠. 아우, 네, 저런. 이 굉장한 러시아로서는 굴욕이고. 자국 올림픽에서. 그럼요. 네. 그리고 그 그래서. 전에 조별리그에서는 또 미국한테 졌어요. 역시 푸틴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푸틴이 잘못했네. 직접 안 나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켜보기만 해서 그런 10골 거니. 넣는 선수인데 말이죠. 네, 푸틴 대통령이 진짜 아이스하키에 진짜 엄청난 매니아고 예, 정말 세계 정치인들 중에 가장 아이스하키 사랑하는 분 같습니다. 캐나다 트리도 총리 아마 상대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이 또 골도 많이 넣고 하는 거는 우리 군대 축구랑 좀 많이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연대장이 뛰면은 한 10골 막으면 안 되죠. 일부러 안 맞고 연대장이 슈팅하는데 길을 그거를 열어드리고. 아니, 나는 그래도 NHL에서 거의 완전 레전드 같은 선수, 은퇴했지만 레전드 같은 선수인데 와가지고 진짜 그분들 다 은퇴해서 러시아에 살잖아요. 아 러시아에 네. 사시는군요. 어차피 네. 러시아에 살기 때문에 은퇴 양보해 사양이 드려야죠. 네. 양보해 드려야 은퇴해서 됩니다. 고향에 돌아왔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아이스하키를 좋아한다면 그분의 성향상 이거를 외교적으로도 많이 풀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사례라든가 관리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베이징에 KHL 팀이 생겼어요. 레드스타 쿤론이라고. 아, 러시아 리그의 팀이 아시아 네, 이거 굉장히 좀 세계적인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 2022년에 이제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축구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아이스하키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네, 하계 종목 중에서는 축구, 동계 종목 중에서는 아이스하키를 좋아하고 소치 올림픽 당시에도 이렇게 러시아 방문해서 자기 아이스하키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도. 근데 이번에 그 베이징의 레드스타 쿤론이 KHL하고 조인식 할 때 푸틴 대통령의 공식 방중 기간에 그 조인식이 이루어졌고 네,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이 거의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공식 행사가 됐군요. 그리고 지금 베이징 레드스타 쿤론 같은 경우에 거의 지금 러시아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중국이 뭐 세계적으로 최고의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러시아가 지금 중국 시장을 개발해서 뭔가 좀 KHL의 영역을 넓혀보고 흥행면으로도 상당히 고전했는데 중국 시장만 뚫리면은 뭐 여러 가지 활력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 아이스하키 개발과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푸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나란히 레드스타 콘론 조인식에 참석했잖아요. 네. 이 얼마나 그 대단한 겁니까 이게. 하나만으로도 어허. 그럼 중국의 한마디로 처음 생긴 아이스하키 팀인가요? 처음 생긴 아이스하키 팀은 아니고요. 중국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제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라는 국가연합 리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흑룡강성 쪽에 있는 팀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전에 뭐 상하이 연고라는 팀도 있었고. 근데 아무래도 좀 중국이 그간 아이스하키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굉장히 침체된 상태인데 베이징 올림픽 개최가 확정이 된 후에 이제 너무 많이 쳐져 있으니까 올림픽 선진국들과 같이 이제 홈에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급진적인 네. 뭔가 좀 혁신적인 그런 그 개발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 아이스하키 역시 캐나다의 버금가는 강대국인 러시아의 도움의 손길을 좀 받은 거고 러시아가 중국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뭐 일거양득이죠. 서로 잘 맞았던 거네요. 너무 서로 네. 윈윈인 것 같은 게 NHL이라고 한들 왜 중국에 진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지리적으로 먼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감히 못했을 건데. NHL도 엄청 지금 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시장이 중국 시장이 크니까. 중국이죠. 예. 베이징 올림픽 캐나다에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아직 평창 올림픽에 NHL 선수들이 올지 안 올지는 결정이 안 났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뭐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고 그런데 베이징 올림픽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마지막 남은 황금 시장. NBA가 그 야오밍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잖아요. 그렇죠. 네. NHL도 뭐 꿈꿀 수 있죠. 러시아도 스포츠 외교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을 통해서 타개하기 위한 그런 행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의 아이스하키는 언제 들어왔고
또 그 발전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뭐 아이스하키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들어왔죠. 1928년에 아이스하키가 국내에 처음 상용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1930년에 단체가 처음 생겼습니다. 조선 빙구 연맹 뭐 이렇게 해서 생겼고요. 그다음에 조선 빙구 연맹. 빙구 연맹. 예, 빙구라는 게 얼음빙에 네, 얼음빙에 공부겠죠? 공구해가지고 네. 요새는 이제 빙구라고 하시면은 아이스하키인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네, 이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뭐 하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해방된 다음에 이제 대한 아이스하키협회가 47년에 이제 출범을 했죠. 그다음에 1960년에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국제 무대에 나간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세계 선수권에 나간 거는 이제 1979년이 처음이에요. 79년에 이제 처음 나갔는데, 처음에 이제 세계 무대에 나갔을 때는 고초를 많이 겪었죠. 79년에 처음 나갔을 때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 그 성인 실업팀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지 않았고, 대학생 선수들을 선발하고 대학 졸업한 선수들 선발해서 이제 나가서 처음에 이제 79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이제 C프레 우리가 나갑니다. 아이스하키가 다른 종목하고 또 틀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너무 실력 차이가 국가 간에 많이 나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계 선수권을 이 레벨을 나눠서 해요. 세계 선수권임에도 네, 불구하고요. 디비전. 어떻게 지금은 나눠요? 6개, 남자 같은 경우에 이제 6개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캐나다, 스웨덴, 러시아 같은 나라가 나오는 데가 이제 월드 챔피언십. 거기는 뒤에 이상한 말이 안 붙습니다. 딱 월드 챔피언십. 이게 진정한 세계 선수권이고, 그 뒤에는 이제 뒤에 뭐가 붙어요. 디비전 1 A, 디비전. 디비전 1 B, 디비전 2 A.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프로축구에서 1, 2, 3, 4, 5부 리그.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79년에 처음 나간 거는 이제 C풀 대회. 당시만 해도 이제 A, B, C로 나뉘었는데 가장 하부 리그인 이제 C풀 대회를 나갔고, 첫 경기에서 스페인한테 이제 1대 7로 지고, 두 번째 경기에서 영국을 9대 6으로 이겼어요. 오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당연히 이제 꼴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간 대회가 82년이에요. 82년 세계 선수권에서 가장 이제 뼈 아픈 거는 일본하고 이제 우리가 처음 했어요. 일본이랑 해서 이제 이때 25대 0으로 집니다. 25대 0이라는 스코어가 날려면은 거의 60분 동안 퍽이 저쪽에서 한쪽에서만 놀아야 되고, 웬만한 슈팅을 때리면은 거의 이제 다 실점을 해야지 25대 0이라는 스코어가 나요. 제가 한번 대학 팀하고 실업팀 경기 기록을 한번 했는데 20대 0이 난 경기를 한번 경기 기록을 했었는데, 정말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게임이 아닐 경우에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20골이 들어가면은 3분마다 한 골씩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이후에도 이제 세계 선수권에서 계속 이제 하부 리그를 맴돌았었죠.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에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 팀이 당시에 이제 안양할라, 지금 있는 안양할라 한 팀만 남게 됐어요. 왜냐하면 93년에 석탑건설이 최초의 실업팀, 남자 실업팀이 창단이 되고, 94년에 이제 만도윤이야 안양할라 전신이거든요. 창단이 되고, 한때 현대오일뱅크, 동원드림스 뭐 이런 팀 생겨나면서 한때 이제 남자 실업팀이 4개까지 있었는데, 아이스하키가 이제 비인기 종목이니까 스포츠단에 운영하는 이유는 기업의 홍보 아니겠습니까? 아이스하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기가 없으니까 기업 홍보에 도움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아이스하키가 국제 무대에서 실력이 좋아서 좋은 성적 거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공교롭게도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남자 성인 실업 리그를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연합을 하게 되죠. 한국하고 일본하고 연합해서 2003년에 아시아 리그 아이스하키라는 걸 이제 출범시키고, 여기에 이제 중국 팀이 합류하고, 현재 이제 러시아 사할린 팀도 하나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국가 연합 리그로, 이거를 통해서 일본과의 격차를 확 줄이게 돼요. 처음에 2003년에 안양할라의 시즌 개막전이 지금은 해체된 고쿠도라는 팀하고 했는데 11대 1로 졌어요. 아예 게임이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일본 팀이 우리하고 같이 훈련이나 연습 게임도 안 해주려고 그랬대요. 근데 같이 이제 리그를 치르고 게임을 하면서 이 격차를 줄인 거죠. 지난 4월에 폴란드에서 34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이겼습니다. 3대 0으로. 예. 처음으로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구기 종목, 뭐 팀 스포츠 중에서 우리가 한일전은 또 각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딴 데한테는 저도 우리 국민들이 일본한테 지는 건 용납을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4년 동안에 한 번도 못 이겼어요. 1무 19패. 그러다가 지난 4월 폴란드 세계선수권 디비전 1A, 그러니까 2부 리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기면서 이제 역사를 새로 썼죠. 2003년에 그 아시아 리그 출범이 우리나라 아이스하키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아이스하키 선진국하고는 실력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근데 최근에 같은 경우를 보면 세계 선수권이나 아시아 리그에서 그렇지만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을 거뒀습니다. 적어도 처음에 우리가 국제 무대에 나갔던 79년, 82년 또는 뭐 90년대
2000년대 초중반 이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됐어요. 국제적인 경쟁력도 갖추게 됐고 또 평창올림픽이 확정이 된 이후에 더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남자 아이스하키가 국제 랭킹이 23위거든요. 피파 랭킹하고 다른 게 피파 네. 랭킹은 한 200개국이 되지만 네. 아이스하키는 세계 랭킹 이렇게 하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50개 나라 중에 23위예요. 그래도 아. 과거와 비하면은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거고 2010년만 해도 우리가 한 31위 네, 거기에 많이 머물렀는데 올라왔네요. 예, 지금 한 6년 만에 거의 한 10단계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가 세계 아이스하키 역사상 굉장히 드물어요. 단 하나 이제 예외가 있다면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 해체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속해 있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이런 나라들이 처음에 맨 밑에서 시작했다 얘네는 팍 올라갔죠. 우리나라 대표팀이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또 뭐 축구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해외에서 코치나 감독들을 영입을 또 하고 하잖아요. 네. 기화시키기도 해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겠네요. 역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3년에 이제 안양할라가 아시아리그에 나가면서 외국인 선수가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병이라고 그러죠. 용병이란 말이 좀 안 좋은 어감이 있어서 뭐 안 써야 된다는 말씀도 있는데 편의상 이제 용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아시아리그 하면서 이제 용병을 3명씩 3명 처음에는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핸디를 좀 줬어요. 자기들은 3명 쓰지만 너희는 5명 써라. 뭐 이거는 거의 뭐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캐나다나 저 핀란드, 뭐 스웨덴 이쪽에 좀 수준 높은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들하고 이제 같이 게임을 뛰고 일본하고 이제 같이 게임을 일본 선수들도 우리보다 그때 이제 수준이 좀 높았지만 일본도 이제 외국인 선수를 쓰니까 같이 이렇게 몸을 부딪히고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게 같이 좀 수준을 따라가야 되고 그러면서 쭉 올라왔죠. 최근에 이제 2011년에 평창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이후에 13년부터 남자 대표팀의 귀화 선수를 지금 쓰고 있죠. 복수 국적. 2010년에 이제 국적법이 바뀌면서 체육 인재 특별 귀화라는 그 법적으로 그런 네. 제도가 생기면서 네. 복수 국적 선수를 활용하는 길이 열리게 돼서 2013년부터 이제 외국인 선수들, 캐나다 출신 선수들, 캐나다 미국 출신 선수들을 우리나라 국적 딴 선수들을 이제 대표팀에 합류시키면서 그 효과도 또 크다고 볼 수 있고요. 5명은 너무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보실 게 아닌 게 이게 답답한 게 그거예요. 아이스하키가 우리나라에서 알려지지 않아서 이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이 아이스하키 종목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국적을 바꾸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수 국적. 아 그렇군요. 예, 지금도 이제 월드 챔피언십 그 레벨이 제일 높은 거기도 보면 이제 벨라루스 같은 나라가 벨라루스는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때 4강을 올랐던 팀이에요. 어휴. 이 팀 골키퍼가 캐나다 출신입니다. 캐나다 출신 선수 지금 3명 뛰고 있어요. 독일이 동계올림픽 역사상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본선에 출전하지 못한 게 소치올림픽이 딱 한 번이에요. 독일이 서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아이스하키 강국인데 이 팀에도 지금 귀화 선수 3명 있어요. 2006년에 토리노에서 동계올림픽 했죠. 이탈리아. 유럽에서 그렇게 못하는 나라는 아닌데 아무래도 올림픽 본선에 나오는 캐나다, 미국, 스웨덴, 러시아, 체코 격차가 많이 나죠. 캐나다, 미국에 이탈리아계 이민들 얼마나 많습니까? 11명 썼습니다. 아이고. 11명. 네, 11명 썼고요. 요 앞서서 1998년에 나가노 올림픽 일본 물론 아시아에서는 최강이었지만 역시 올림픽 본선 국가하고는 차이가 나죠. 일본이 8명 썼어요. 후보 꼴리에만 빼고. 네, 이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아이스하키는 워낙에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50초 1분마다 바꾸잖아요. 네. 근데 어느새 인식이 6명으로 풀로 뛰는 거 아니었어? 라는 그렇죠. 생각이 돼버리니까는 네, 네. 그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6명이면 아니 아이스하키가 6명이 뛰는 건데 6명이면 걔네가 다 뛰냐?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아닙니다.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아이스하키는 22명이 엔트리면은 후보 꼴리 하나 빼고 다 뜁니다. 제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알렉스 오베치킨 아까 말씀드렸죠. 60분이 아이스하키 한 경기 60분인데 오베치킨 20분 뛰어요. 20분. 캐나다의 자랑 시드니 크로스비 한 경기 하면 보통 한 18분 뜁니다. 아하.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군요. 다른 선수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스하키 너무 격차가 많이 나가지고 카자흐스탄 지난 월드 챔피언십 때 캐나다 선수 3명 썼는데 이 선수들은 과거에 미국하고 캐나다 대표로 뛰었어요. 미국하고 캐나다 대표로 월드 챔피언십에 나왔던 선수들을 국제연맹 규정이 대표팀 선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은 4년을 묵어야 돼요. 아하. 네, 4년 동안 그 나라의 소속 팀에서 뛰고 국적을 딴 후에 바꾼 국적 대표팀으로 뛸 수 있는데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그 선수들 스카웃에서 4년 묵혔다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렇게 크게 자랑할 일은 아니겠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국제 아이스하키의 조류나 다른 나라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특별하게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캐나다나 미국처럼 강국은 워낙에 선수층이 두꺼워가지고 그 많은 선수들이 아무리 잘한다 한들 한정된 포션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선수들을 어떻게 할 거야? 어디인가에 써먹어야 되는데 좀 더 변방이더라도 발전이 될 것 같은 나라라든가 거기에 들어간다면은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같은 경우에도 이 복수국적 선수들, 뭐 귀화 선수들에 대해서 크게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수준이 낮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좀 권장하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수준 높은 나라 선수들을 영입해서 너희가 같이 뛰고 경쟁력을 끌어올려야지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시스템이 개선되니 뭐 단기적인 처방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레벨을 끌어올리고 선진화키의 맛을 보고 이거를 이렇게 안착을 시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우리나라 또는 아시아 국가에서 한 명의 천재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시아 선수가 NHL에 뛰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 선수들을 저희가 데려온 거에 저희 현재 남자 국가대표팀의 감독 백지선 감독과 코치 박영수 코치입니다. 아, 이미 그분들은 NHL에 뛴 경험이 있으시군요. 예, 저희가 2014년에 백지선 감독님 이제 평창올림픽 대비해서 백지선 감독 박영수 코치 모셔왔는데 백지선 감독님이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한 살 때 가족이 캐나다에 이민 가서 거기서 성장하면서 이제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약하시고 91년, 92년에 피츠버그 펭귄스라는 명문팀에서 뛰면서 스탠리컵 우승합니다. NHL 챔피언에 오르신 거예요. 어유. 예, 아시아계로는 최초예요. 한국인은 물론이고 이분 유니폼이 그래서 이제 한국인으로서 한국 태생으로서 최초로 NHL 우승했다고 해서 토론토에 있는 하키 명예의 전당에 이분 유니폼이 지금 헌액돼 있고요. 그다음에 박용수 코치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3살 때까지 서울에서 했다가 이분도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미국에서 성장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 20세 대표팀에 2번 선발됐고 미국 대표팀으로 월드 챔피언십에 5번 이야. 나갔고 미국 대표팀 주장까지 한 분이에요. 이분들을 이제 저희가 2014년에 모셔온 게 이분들의 선진 아이스하키에서 성장하고 경험한 노하우를 저희가 이식받기 위한 거죠. 영화가 이제 국가대표 1편이 하정우 씨가 주연한 스키점프 네, 그렇죠. 얘기였었죠. 네. 그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얘기를 소재로 해서 찍는다고 했을 때 약간 좀 뜻밖이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자체가 굉장히 비인기인데다가 거기다 여자 대표팀이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여자 아이스하키 저변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여자 아이스하키 저변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 통틀어서 팀이 하나도 없어요. 남자는 그나마 뭐 고등학교 팀 7개 있고 대학교 5개 있고 실업 3개 있고 그나마 아이스하키라는 거를 잘은 몰라도 국민분들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스하키라는 운동이 있다. 네. 운동이 있지 뭐 대학생들하고. 근데 여자 아이스하키가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지금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영화는 여자를 왜 여자 아이스하키를 주인공으로 찍었을까요? 글쎄요. 그 영화적인 요소가 많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실화에 근거한 영화라기보다는 어떤 모티브를 따오고 네. 나머지는 이제 거의 픽션이에요.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어려운 시기에 창단을 해서 선수들 구성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그런 부분은 사실과 이제 부합되는 부분이죠. 근데 영화 내용에 있는 뭐 경기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뭐 등장인물 캐릭터 뭐 여러 가지는 이제 100% 픽션이고요. 북한 선수를 쓴 거는 사실이라고. 네, 그게 이제 탈북 선수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분이 2003년 아오모리 아시안 게임에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 출전을 했었고 지금은 아이스하키 관련한 활동은 그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뭐 심판으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근데 그분이 있다는 거는 맞는 거죠. 예, 그분의 이제 모티브를 처음에 저도 듣기에 그분의 스토리에서 이제 영감을 얻고 모티브를 따서 그다음에 이제 아이스하키 여자 대표팀이 굉장히 90년대 후반에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환경을 딛고 아시안 게임에 출전했다.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굉장히 이게 극적인 요소죠. 드라마적인 요소고 여기에 이제 모티브를 따서 제작했다고는 알고 있고 그 영화 배우들이 아이스하키를 단기간에 배워서 영화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경기 장면이나 이런 거를 촬영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대역을 많이 썼는데 이제 그 대역을 한 선수들이 실제 우리나라 지금 여자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선수들이 그 대역을 많이 했고 어느 정도라도 스케이트는 좀 기본 타야지 촬영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술적인 자문이나 뭐 경기 지도 같은 거를 우리 아이스하키 협회에 소속된 심판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고 내심 기대는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아이스하키의 저변을 확대해보자 또는 마케팅을 같이 해보자. 사실 이제 처음에 그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한다고 그럴 때 기대를 했죠. 아이스하키인들이 기대를 했죠. 왜냐하면 국가대표원이 굉장히 흥행작이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이스하키를 대중들이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극영화로 만들어서 극장 개봉을 한다.
거는 이제 굉장히 저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여자 아이스하키가 있는 거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저 인식을 그렇죠. 최소한 여자 아이스하키라는 거를 소재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져서 유명 배우들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개봉하는 영화가 만들어진다. 이런 거는 뭐 저희한테 많이 홍보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가대표원에 800만 이상의 관객이 들었다고 해서 스키 점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거나 인기 스포츠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네. 우생순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네. 우생순 뭐 흥행하고 그 이후로 뭐 신문 기사나 뭐 감동적인 거 있을 때마다 우생순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걸로 해서 여자 핸드볼이 발전하거나 국민적인 인기를 끌거나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분명히 이 아이스하키 소재로 만든 영화가 개봉을 하고 제작을 하고 저희에게는 많이 도움은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아이스하키가 획기적으로 바뀌거나 그러기는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우리나라 서울에 링크장이 몇 개나 있죠? 아이스하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리는 네. 그런 링크를 말씀드리면은 목동 링크가 일단 있고요. 네. 네, 고려대 링크가 있고 안양 실내 빙상장이 있고 고양 실내 빙상장이 있습니다. 수원에도 있고 근데 보통 관중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보실 수 있는 링크는 고려대, 목동, 안양, 고양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실업팀끼리 경기도 하고 네, 또는 이제 아시아 리그. 네, 아시아리그 경기도 열리고 그다음에 협회에서 주관하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리그도 열리고 네, 그렇습니다. 티켓 값은 대략 고등학교, 대학교 경기는 무료고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고양, 인천, 안양 이렇게 세 군데에서 열리거든요. 3개 팀이 대명 킬러웨이브스가 인천 선악 링크를 홈으로 사용하고 있고 강원 하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양 어울림놀이 링크를 주로 홈으로 사용하고요. 안양 한라는 이제 안양 실내빙상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하이원이 홈 경기 치는 고양은 무료예요. 아 그렇군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되고 뭐 인천이나 안양 같은 경우에도 티켓 가격은 뭐 10,000원 넘지 않습니다. 어, 보러 상대적으로 갈만 하겠는데요. 저렴해요. 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보시면은 이렇게 뭐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방송 들으시고 뭐 흥미를 느끼시면은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은 안양이나 고양이나 인천에 가시면은 뭐 우리나라 팀들끼리의 대결도 있고 일본하고 또 우리나라 팀들이 네. 맞붙는 경기를 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한 2시간 중간에 그 휴식 시간 포함해서 한 2시간 10분 20분 정도 관람하시게 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시간이나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영화 국가대표 2 때문에 사실 이 우리나라 여자 국가대표팀이 걱정도 많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다가올 평창 올림픽 때문에 어떤가요, 실제로? 그래도 좀 고무적인 게 그래도 이 영화 개봉을 전후로 해서 언론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큐멘터리도 뭐 한 편 찍어서 지상파에 방송이 됐고 한국정책방송원에서도 뭐 특별 그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거기서도 이제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을 해주셨고 취재 의뢰가 그때 이제 꽤 왔어요. 영화 개봉을 전후로 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래도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를 알리는 데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영화 제작하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뭐 그런 걱정은 있죠. 그 영화는 영화고요. 현실은 현실이고 네. 우리나라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뭐가 어렵냐면은 저변이 일단 없고요. 선수가 없고 팀이 없어요. 지금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훈련하고 있는 20몇 명 선수가 여자 아이스하키 저변의 전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두는 선수도 많아요. 왜? 생계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고등학교 선수들 아이스하키 정말 잘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하키를 위해 태어났어요. 천재예요. 이 선수는 계속 아이스하키를 해야 되는데 아이스하키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죠. 고등학교 선수들은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수업을 듣고 따로. 수업이 끝나면은 태능에 와가지고 아이스 훈련을 하고 다음 날 가면은 또 학교에 가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학 입시하려면은 이제 네. 입시 따로 해야 돼요. 수능을 봐가지고 일반 학생들하고 경쟁하라든가 치대 같은 경우에는 특기생 인정이 안 돼가지고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팀이 없다는 거.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 팀이 있으면은 진학이나 생계 걱정을 하지 않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을 텐데 불행히도 지금 우리나라 아이스하키는 여자 아이스하키는 팀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솔직히 그 선수들도 지금 뭐 평창올림픽 앞두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아이스하키를 떠나서 개인의 삶으로 볼 때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운동이 경기력을 끌어올리려면 이제 게임을 많이 하고 대회를 많이 치러야 되는데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게임할 상대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여자 팀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선수들하고 이제 연습 경기하고 해외 전지훈련 나와서 게임 뛰고 그러는데 한계가 있죠. 자 그러면 그렇게 또 안타까운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 아이스하키가 더 잘 된다면
그 저변의 확대라든가 그 또 영향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남자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팀은 현재 평창 올림픽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현재 감독은 이미 이제 선정이 되셨고요. 네. 그리고 2014년에 백지선 네. 감독, 박용수 코치 온 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 개선이나 선진 아이스하키 접목에서 경기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을 이겼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폴란드 지난번 세계 선수권 때 마지막 경기에서 이탈리아를 이겼으면 우리가 월드 챔피언십 올라갔습니다. 꿈의 리그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쉽게 2대1로 져서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제 확인을 한 것 같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갈 길이 멀고 평창올림픽에서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A조에서 캐나다, 스위스, 체코하고 조별리그를 합니다. 세계 랭킹 팀인데요. 다. 캐나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체코가 세계 랭킹 6위, 스위스가 스위스. 7위죠. 굉장히 어려운 상대들이랑 이제 격돌하게 돼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객관적인 실력으로 보면은 어렵죠. 회의적인 의견 내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포기할 수는 없고 최대한 열심히 해서 뭐 저희가 몇 승을 한다, 뭐 어떤 뭐 8강에 든다, 뭐 어떤 결과를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기는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요. 백지성 감독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남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기 전에 남 생각하고 어디랑 만나게 됐으니까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전혀 우리에겐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 우리의 자세인 것 같고요. 우리 도전하는 입장이니까 뭐 상대가 어느 나라가 됐든 도전자의 입장으로 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금 한 1년 한 2,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경기력을 끌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협회에서 지금 찾고 있고요. 또 홍보팀장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또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게 결과를 물어보시죠. 결과, 목표 어떻게 이런 거를 되겠냐. 물어보시는데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죠. 생각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캐나다, 체코, 스위스를 상대로 쉽지는 않는데 뭐 토너먼트고 단기전이니까 그렇죠.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잖아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제가 이제 모 스포츠지 기자였는데 조별리그 추첨한 다음에 난리 났어요. 우리는 16강 못 올라간다고. 그래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홈이니까 모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요. 어쨌거나 2002년 월드컵의 기적이 또 평창 올림픽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뭐 2시간 동안 아이스하키에 대한 이야기로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혹시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 저희 2월 달에 강릉 올림픽 아이스하키 센터 평창올림픽을 할 경기장인데 저희가 2월에 국제 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덴마크, 헝가리, 일본이 출전하고요. 유로 챌린지라고 원래 이제 유럽에서 하는 친선 대회인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한국에 유치를 해서 평창올림픽 D-365 2월 9일에 저희가 그 첫 경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 대회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이스하키의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 쉽지 않은 여건이고 뭐 올림픽에서 강팀이랑 붙고 있지만 정말 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 협회에서도 그렇고 아이스하키 관계자들 모두 가능한 국민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특히 선수들은 이제 응원해주면 힘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어렵게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아이스하키에 대한 홍보를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